안녕하세요. 충격 스토리TV입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건 그저 조용한 일상 같지만 그 속엔 깊은 단절이 숨어 있죠. 가족 단톡방에서 내 이름이 사라지던 날, 나는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의 복수는 조용히 시작되었죠. 지금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4살 김순자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실까요? 참 기가 막히다. 아니, 저런 일이 정말 있을까?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살다 보면 이런 일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내 이름이 빠져 있는 순간 말이죠. 참 서글프고 참 고독한 일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함께 있다는 게 꼭 같은 방에 있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요. 마음이 멀어지면 같은 화면 안에서도 우린 얼마나 멀리 있을 수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혹시 여러분 곁에도 이런 외로움이 숨어 있진 않은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왔어요. 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된장국 냄새가 식탁 위로 퍼졌죠. 평소처럼 하루가 시작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휴대폰에서 익숙한 알림 소리가 연달아 울리더군요. 띠링, 띠링. 나는 습관처럼 안경을 고쳐 쓰고 휴대폰을 들었어요. 가족 단톡방 이름이 떴죠. 가족방. 늘 그렇듯 며느리와 아들, 딸, 손주들이 오가는 일상 대화방이에요. 가끔 내가 좋은 글귀나 음식 사진을 올리면 며느리가 히읗히읗, 손녀가 귀엽다 하며 답을 달곤 했죠.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알림은 계속 울리는데 정작 내 대화창에는 아무 글도 뜨지 않는 거예요. 내 폰이 또 이상한가? 나는 잠시 고개를 갸웃하며 화면을 내려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단톡방 목록에서 가족방이 안 보였어요. 대신 비슷한 이름의 다른 방이 생겨 있더군요. 가족 모임새.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새? 그 단어가 이렇게 낯설고 차갑게 느껴진 적은 없었죠. 나는 혹시나 싶어 며느리에게 개인톡을 보냈어요. 단톡방에 무슨 일 있었니? 내가 못 본 글이 있나 해서. 하지만 읽음 표시가 뜨질 않았어요.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요. 며느리는 평소엔 몇 분 만에 답을 하는 사람인데 이번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어요.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바쁘겠지. 설마 무슨 뜻이 있겠어. 스스로를 달래며 넘겼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도 띠링띠링 알림음은 들리는데 내 폰엔 아무것도 안 뜨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있자니 손자 생일 케이크 사진이 오가는 소리가 거실을 메우는 듯 했어요. 나는 조용히 부엌 의자에 앉았어요. 손끝이 떨렸죠. 설마 나만 빠진 건가? 그날 저녁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요즘 단톡방에 글이 안 올라오네. 나만 그런가? 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돌렸어요. 엄마, 폰이 오래돼서 그럴 수도 있잖아. 새로 바꿔야지. 말끝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분명 뭔가 알고 있는 눈치였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불 속에서 휴대폰을 손에 쥐고 화면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혹시 내가 모르는 설정이 있는지, 내가 실수로 나간 건 아닌지.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가족방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 대신 가족 모임새만 있을 뿐이었죠. 가입 요청을 눌러보려 했지만 초대받지 않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는 문구만 떠 있었어요.
초대받지 않은 사람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 문장을 보고 있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나는 단톡방이 아니라 가족에게서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휴대폰을 엎어놓고 식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봤어요. 작년 추석 때 찍은 사진이었죠. 다 같이 웃고 있는 그 사진 속에서 그 웃음이 이제는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일부러 전화를 걸었어요. 며느리에게. 얘, 단톡방에 나 왜 없지? 며느리는 약간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어머님, 그게 아버님이 예전에 방 잘못 나가셔서 새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머님이 바쁘신 줄 알고. 그래. 그럼 다시 초대해 줄래? 아, 예, 그럼요. 그렇게 대화는 끝났지만 그날 하루 종일 아무 초대도 오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 3일. 아무 변화도 없었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그 바쁘신 줄 알고라는 말이 정말 나를 배려한 말이 아니라는 걸요.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손녀의 휴대폰을 보게 됐어요. 손녀가 사진을 보여주려다 실수로 채팅창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거기엔 가족 모임새이라는 이름이 보였어요. 참여자 목록엔 내 이름만 없었죠. 대화 내용이 한 줄 떠 있었어요. 엄마 며느리 어머님은 이런 거 보면 또 오해하시니까 그냥 조용히 하자.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끝이 얼어붙었죠. 오해? 오해라니 내가 뭘 오해했는데? 눈앞이 뿌옇게 변했어요. 손녀가 할머니 괜찮아? 하며 나를 쳐다봤지만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식탁에 앉아 조용히 휴대폰을 바라봤어요. 수없이 울리던 알림 소리, 이젠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대신 귀 안에서 쿵쿵거리는 심장 소리만 들렸죠. 나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단톡방이 뭐라고 가족이 뭐라고. 하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질 않았어요. 대신 나는 조용히 메시지를 하나 썼어요. 보내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에 새겨둔 글이었어요. 나를 빼놓은 게 실수든 고의든 괜찮다. 다만 그 방에서 나를 잊은 그 순간 너희에게 나는 이미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안다. 그날 이후 나는 알림 소리가 울릴 때마다 마치 벽 너머에서 들리는 웃음소리처럼 느껴졌어요. 멀고 차갑고 나와 상관없는 세상의 소리. 그리고 깨달았죠. 사람이 가장 외로워지는 순간은 아무 말이 없을 때가 아니라 자기 이름이 사라질 때라는 걸요. 며느리에게서 아직 답이 없었어요. 단톡방 초대도 오지 않았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밥을 지어도 맛이 없고 TV를 틀어도 귀에 하나도 안 들렸죠. 며칠째 그렇게 지내다 보니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휴대폰을 집어들었죠. 혹시 오늘은 초대가 왔을까? 하지만 화면은 늘 같았어요.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은 회색빛 알림창만 덩그러니 있었죠. 나는 그걸 하루에도 10번 넘게 확인했어요. 어느 날은 손녀 사진을 받아볼 생각에 며느리에게 톡을 보냈어요. 요즘 손주 학교 생활 사진 좀 보내줄래? 그런데 보내자마자 화면에 작은 글자가 떴어요. 상대방이 알림을 받지 않도록 설정했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차단? 설마 그럴 리가 없죠. 나는 손끝으로 화면을 쓸며 확인했어요. 내 프로필 옆에 읽음명.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도 변함이 없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휴대폰을 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대신 생각이 늘어갔어요. 내가 무슨 실수를 했을까? 그날 무슨 말을 했길래 이렇게 된 걸까? 머릿속을 뒤적이다 보니 며느리가 내게 했던 말이 하나 떠올랐어요. 어머님은 요즘 SNS 그런 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괜히 오해받아요. 그땐 별 생각 없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 말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이틀 뒤 딸이 집에 왔어요. 커피를 타주면서 내가 물었죠. 요즘 가족 단톡방에 나만 없는 거 맞지? 딸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 한마디에 모든 답이 들려 있었어요. 내 가슴이 쑥 꺼졌어요. 언제부터야? 엄마, 그게 며느리가 새로 방 만들면서 잠깐만 뺀 거야. 엄마가 맨날 명언 보내니까 오빠가 좀 부담스럽다고 그랬대. 명언이 부담스럽다고? 나는 웃으려 했지만 목구멍이 꽉 막혔어요. 그럼 그 명언을 읽지 않으면 되지. 왜 사람을 빼? 딸은 아무 말 못했어요. 커피잔 속의 거품만 천천히 꺼져갔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불 속에서 휴대폰을 들고 사진첩을 뒤지다 우연히 공유 앨범 탭을 눌렀어요. 그곳에 새로운 앨범이 하나 있었어요. 가족 모임새. 그리고 그 옆에 작게 적혀 있었죠. 참여자 5명. 난 천천히 참여자 목록을 눌렀어요. 아들, 며느리, 손주 2, 그리고 딸. 거기서 끝이었어요. 내 이름은 없었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그때 문득 며칠 전 며느리가 했던 말이 스쳤어요. 어머님, 이제 카톡 그만 보세요. 눈 아프시잖아요. 그게 걱정이 아니라 경고였다는 걸 그제야 알았죠. 다음 날 아침 나는 대청소를 하는 척하며 며느리 방에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이 눈에 띄었어요. 화면 위에 새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죠. 가족 모임새, 이번 주 식사 시간 조정 어때요? 그걸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어요. 이번 주 식사? 나한테 말 없었는데? 순간 도둑이라도 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눈을 떼지 못했죠. 내가 정말 빠진 게 확실하다는 증거를 눈으로 본 거니까요. 나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앉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현관문이 덜컥 열리더니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나는 황급히 태블릿을 제자리에 두고 일어섰죠. 아, 청소 좀 하려고 했어. 며느리는 살짝 웃었어요. 어머님, 휴대폰은 그만 보세요. 요즘 기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다면서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냉정하게 들렸을까요? 그녀의 미소는 예의 바른데 그 눈빛은 벽처럼 차가웠어요. 그날 밤 나는 휴대폰의 대화창을 모두 내려봤어요. 혹시 삭제된 메시지가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그런데 어쩐지 며느리와의 대화가 유난히 짧았어요. 예전엔 한참을 주고받던 이야기들이 전부 사라져 있었죠. 삭제된 건가? 나는 설정창을 열었어요. 백업 기록 없음. 그 순간 문득 느껴졌어요. 그녀가 단톡방뿐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고 싶어 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눈앞이 흐려졌어요. 나는 휴대폰을 탁자 위에 놓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삭제된 건 대화가 아니라 관계였구나. 그날 밤부터 나는 단톡방 알림 소리를 꺼버렸어요. 그 소리가 나를 괴롭히는 종소리처럼 들렸으니까요. 이제는 그 침묵 속에서조차 누군가의 말 대신 내 숨소리만 들렸어요. 아들의 생일이 있는 날이었어요. 매년 그랬듯 이번에도 식구들이 집으로 모이기로 했죠. 나는 새로 산 앞치마를 두르고 아침부터 닭볶음탕을 끓였어요. 소스를 맞추며 이번엔 좀 짜지 않게 해야지 혼잣말을 했죠. 조리대 한쪽에는 미역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그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죠. 식탁 위를 정리하면서 휴대폰을 봤어요. 아직도 조용했어요. 가족방은 여전히 나를 초대하지 않았고 그 알림창엔 새 메시지도 없었어요. 그래도 오늘은 얼굴 보는 날이니까 괜찮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손으로 앞치마를 한번 쓸었어요. 그 순간 문자 하나가 떴어요. 가족 모임새 12시에 도착할게요. 선물은 아빠가 챙겼어요. 그 문자를 봤을 리 없는 내 휴대폰에 왜인지 알림이 짧게 뜬 거예요. 아마 딸이 잠시 내 번호를 단톡에 태그했다가 지운 걸지도 몰라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어요. 그래도 괜찮아. 오늘은 직접 보면 되잖아. 스스로를 달래며 접시를 정리했죠. 점심시간이 되자 현관문이 열렸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아니지. 아버님 생일이죠, 하하. 며느리가 웃으며 들어왔어요. 뒤이어 아들, 딸, 손주들까지 우르르 들어왔죠. 나는 밥상에 앉은 사람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어요. 모두가 조심스러웠죠. 대화가 짧고 공기가 무거웠어요. 손자가 휴대폰을 보며 키득거리자 며느리가 작게 말했어요. 지호야, 그건 할머니 앞에서 보여주면 안 돼. 그 순간 무언가 확실해졌어요. 내가 모르는 이야기가 그 방 안에서 오가고 있다는 걸요. 식사 중간에 나는 일부러 밝게 말했어요. 우리 사진 한 장 찍자. 내가 단톡방에 올릴게. 그 말에 공기가 멈췄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살짝 굳더니 눈을 피했어요.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죠. 엄마, 요즘 그런 거 올리면 용량 금방 차잖아요. 내가 대신 올릴게. 그래. 그럼 내 폰으로 찍을게. 아니, 괜찮아. 내 폰으로 찍을게. 아들의 목소리에 묘한 단호함이 섞여 있었어요. 그 순간 나는 확실히 느꼈어요. 그들이 나를 단톡방에서 뺀 게 실수가 아니란 걸.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가 그릇을 치우며 말했어요. 어머님, 요즘은 그런 단톡방 너무 복잡해요. 저도 좀 정리했어요. 나는 조용히 물었죠. 정리? 네. 필요한 사람들만 남기고 엄마는 그냥 직접 전화드리면 되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말은 단단한 벽처럼 차가웠어요. 필요한 사람. 나는 그 말을 작게 되뇌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를 리 없었죠. 이 집에서 이제 나는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었어요. 저녁에 모두가 돌아간 뒤 식탁 위에는 빈 그릇 몇 개와 케이크 조각이 남았어요. 그 조각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사진은 누가 올렸을까? 휴대폰을 들어봤지만 아무 알림도 없었어요. 손끝으로 화면을 넘기다 문득 한 줄의 메시지가 보였어요. 가족 모임새, 오늘 역시 성공적이었네요. 그 밑엔 하트 이모티콘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나는 그 화면을 지그시 봤어요. 사진 속에는 내가 없는 식탁이 보였어요. 같은 장소, 같은 음식, 같은 시간인데 그곳에 나는 없었어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없는 사람처럼 지내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었구나. 그날 밤 나는 이불 위에 앉아 잠들지 못했어요. 머릿속에 온통 그 사진만 떠올랐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이제 다시는 그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겠다고. 내가 사라졌는데도 아무도 찾지 않는다면 그건 이미 끝난 관계라는 뜻이니까요.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이제 내 자리는 그 방 안이 아니라 이 집안에서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차라리 이 고요함이 나았어요.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날 이후 나는 휴대폰 알림을 완전히 꺼버렸어요. 처음엔 조용한 집이 낯설었지만 며칠 지나니 그 고요함이 이상하게 편하더라고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아닌 내 숨소리, 내 발자국 소리만 들리니까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볼을 스치면 그제야 살아있다는 생각이 났죠. 그리고 식탁에 앉아 새 노트를 펼쳤어요. 표지에 작게 적었죠.
나의 기록방. 그 속에는 하루의 기분, 그날의 생각, 가끔은 분노까지 모두 쏟아냈어요. 단톡방이 사라진 자리, 그 빈틈을 내 글로 채우는 거예요. 오늘도 알림 없음. 하지만 마음은 조용함. 처음엔 몇 줄 쓰는 것도 버거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글이 길어졌어요. 글 속에선 내가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니었어요. 그냥 김순자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었죠. 며칠 뒤 집 앞 꽃집에 갔다가 우연히 며느리와 마주쳤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보며 바빴죠. 어머님, 어쩐 일이에요? 꽃 사세요? 응, 집에 좀 두려고. 요즘 조용해서. 그녀는 잠깐 미소 짓더니 전화가 왔는지 뒷걸음질 쳤어요. 어머님, 제가 급해서 먼저 갈게요. 그 뒤로 꽃향기만 남았어요. 나는 그녀가 떠난 방향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노트에 한 줄을 썼죠. 꽃은 피지만 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쁘다. 며칠 뒤 저녁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휴대폰에 낯선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어요. 보낸 사람은 며느리였어요. 어머님은 이 단톡방에 없으니까 괜찮아요. 순간 숨이 멎었어요. 메시지 위엔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어요. 식탁 위에 앉은 가족들 사진. 내가 사라진 그 자리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아마 그녀가 실수로 보낸 거겠죠. 하지만 그 한 줄이 모든 걸 끝냈어요. 나는 천천히 휴대폰을 놓고 펜을 들었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차분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글씨를 쓰는데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 눈물은 서럽지 않았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눈물처럼 따뜻했죠. 그날 밤 나는 노트 한쪽에 표를 그렸어요. 가족 단톡방 왼쪽에 나의 방이라고 적었죠. 두 줄을 그어 비교했어요. 가족 단톡방, 소음, 눈치, 비난, 침묵. 나의 방, 평화, 생각, 글, 호응. 그렇게 쓰고 나니 내가 조금은 다시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며느리의 메시지는 그 뒤로 사라졌어요. 아마 그녀가 급히 삭제했겠죠. 하지만 이미 화면에 남은 그 문장, 그리고 내 가슴속에 새겨진 감정은 삭제되지 않았어요. 나는 다시 펜을 들었어요. 사람은 말로 상처를 주지만 침묵으로 사람을 죽인다. 그 말을 쓰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창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에 떨어질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죠. 그게 마치 누군가의 사과처럼 들렸어요.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한참을 보다가 그냥 끄려고 했어요. 하지만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래, 이게 나의 조용한 반격이야. 전화를 받았죠. 어머님, 혹시 제가 아까 메시지. 응, 봤다. 죄송해요. 그거 실수로. 괜찮다. 실수 아니야. 이제 알겠으니까. 그녀는 아무 말 못했어요. 침묵이 짙게 내려앉았죠.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이제 내 방에서 지낼게. 그게 더 편하니까.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노트 마지막 장에 짧게 적었죠. 삭제당한 자리에서 나는 다시 나를 기록했다. 며느리의 실수로 받은 그 메시지 이후 며칠 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집안 공기가 이상하게 무거웠죠. 전화벨도 초인종도 울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조용한 날들이 이어지다가 일요일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잠깐 가족끼리 얘기 좀 하자. 내일 저녁에 시간 돼?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래, 알았다라고 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게 앉아 있었죠. 가족회의라니 무슨 일일까? 아무 일도 아닌 듯한 표정을 연습하며 거울을 봤어요. 다음 날 저녁 거실엔 아들과 며느리, 딸, 손주들이 모두 모였어요.
탁자 위엔 과일이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손대지 않았어요. 아들이 입을 열었죠. 엄마, 우리가 단톡방 문제로 너무 오해를 산 것 같아서. 오해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이제 그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식어버렸어요. 그래, 들어보자. 며느리가 작은 한숨을 쉬더니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일부러 뺀 건 아니에요. 그냥 요즘 분위기가 복잡해서 엄마가 올리시는 글들이 가끔은 좀 너무 무겁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서요. 무겁다고? 네. 예를 들어 죽음이나 인생 이런 글들이요. 그런 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좀 부담스러워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럼 부담스러운 건 안 보면 되잖아. 그걸 왜 사람을 빼? 순간 공기가 얼었어요. 아들의 눈빛이 흔들렸죠. 딸이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그냥 정리하자. 누가 잘못했다기보다 이제 서로 조심하자는 거야. 조심? 나는 웃음이 나왔어요. 그 웃음은 슬펐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단단했어요. 조심이라 좋지. 그런데 말이다. 나는 천천히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렸어요. 가족이 서로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벌써 낯설게 들린다. 며느리가 작게 입을 다물었고 손자는 눈치를 보며 물만 마셨어요. 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나는 이제 그 방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엄마, 그런 말씀은. 괜찮다. 초대 안 해도 돼. 이제 나도 알겠어. 내가 들어가면 너희가 더 불편하겠지. 아들이 급히 말했어요. 그런 뜻이 아니야. 그냥 서로 편하게 하자는 거였어. 편하게? 나는 그 방에서 사라졌을 때 너희가 얼마나 편했는지도 알겠더라. 나는 웃었어요. 그 웃음에 아무도 대꾸하지 못했어요. 잠시 후 며느리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 물음에 나는 천천히 대답했죠. 그냥 살 거야. 전화 오면 받겠고, 오지 않으면 안 받을 거고, 내가 필요한 날엔 내가 찾아가고, 아니면 내 방에서 글이나 쓰지. 딸이 울먹였어요. 엄마, 그렇게 냉정하게 말하지 마. 냉정한 게 아니라 현실이야. 나는 이제 초대받고 싶지도 않아. 나를 뺀 게 너희라면 다시 넣는 것도 너희겠지. 근데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 방 안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아들이 말문을 열려다 그만두었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죠. 손녀가 나를 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그 말에 잠시 가슴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 미안하단 말은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니까. 그 한마디가 방안을 가볍게 흔들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웃지 않았죠. 회의가 끝난 뒤 모두가 조용히 일어섰어요. 문 닫히는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식탁 위엔 컵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컵 안에는 아직 따뜻한 차가 남아 있었죠. 그 온기가 내 손에 닿자 눈물이 다시 고였어요. 가족회의라 결국엔 결론이 나지 않는 회의였네. 나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들어 가족 모임새를 찾아봤어요. 그 방은 여전히 닫혀 있었어요. 참여자 5명. 그리고 그 밑에 작게 뜬 문구. 마지막 메시지, 오늘도 수고했어요. 나는 미소 지었어요. 그래, 너희도 수고했지. 그리고 화면을 꺼버렸어요. 가족회의가 있던 날 밤, 나는 오래된 탁자 앞에 앉았어요. 거실 한쪽, 빛이 닿지 않는 구석이었죠. 식탁 위에 올려두었던 찻잔을 손에 들었어요. 차는 이미 식어 있었지만 그 냉기가 오히려 마음을 진정시켜줬어요.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그 안에 있는 이름들이
이제는 나를 부르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창문을 조금 열었더니 밤 공기가 서늘하게 들어왔어요. 멀리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고 어둠 속에서 아파트 불빛이 점점 꺼져갔어요.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천천히 일어나 서랍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어요. 그동안 써온 나의 기록방. 그 마지막 장을 펼쳤죠. 오늘은 제목 대신 한 문장을 먼저 썼어요. 이제 나를 삭제할 수 있는 건 나뿐이다. 글씨를 쓰는 손이 아주 고요했어요. 마치 오래 묶인 실을 풀어내듯이. 며칠 뒤 나는 벽 한쪽에 가족 사진을 붙였어요. 그 아래에 이름표를 새로 썼죠. 아들, 며느리, 손주, 딸 순자. 그 5개의 이름 중 가운데 순자라는 이름이 가장 작았어요. 나는 살짝 웃었어요. 이젠 그게 괜찮았어요. 이름이 작다고 해서 존재가 작아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날 오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단톡방 다시 만들었어. 이번엔 엄마도 들어와. 그래, 고맙다. 하지만 나는 휴대폰을 잠시 들여다보다가 그냥 조용히 책상 위에 내려놨어요. 초대 알림이 뜬 채로 그대로 꺼버렸어요. 이제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 한마디가 입안에서 맴돌았지만 소리로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차분히 흘러갔어요. 그날 밤 나는 내 방에 불을 끄고 조용히 벽에 기대었어요. 달빛이 스며들어 노트 표지 위에 작은 그림자를 만들었죠. 노트 속의 글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동안의 나를 다시 만났어요. 상처받은 나, 울던 나, 그리고 조금씩 단단해진 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나는 이제 가족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나를 사랑한다. 그 글을 읽는데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아프지 않은 눈물이었어요. 마치 봄비처럼 그냥 흘러내리도록 놔뒀어요. 새벽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나는 창문을 더 열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살짝 볼을 스쳤어요. 그게 내게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괜찮지? 나는 미소 지었어요. 응, 괜찮아. 그 순간 탁자 위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어요. 화면엔 며느리 이름이 떴어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뒤집었어요. 휴대폰 뒤엔 내 노트가 놓여 있었죠. 노트 표지 위엔 펜으로 쓴 글씨가 아직 마르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나는 단톡방이 아니라 나 자신과 대화하기 시작했다. 나는 천천히 불을 껐어요. 방 안엔 오직 달빛만 남았어요. 그 빛 아래서 내 이름이 벽에 걸린 사진 속에서 조용히 반짝였어요. 그건 사라진 이름이 아니라 다시 찾아온 이름이었어요. 가족에게서 내 이름이 지워지는 건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단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침묵이 나를 다시 발견하게 만드는 거울이 되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당신의 이름이 빠진 순간을 마주한다면 그 관계를 붙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처럼 조용히 놓아주시겠습니까?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